안녕하세요. 서울여대 초빙교수 윤미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인터넷 윤리 자격인데요. 먼저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 자격 어떤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격의 구성만 보셔도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격의 시행 기관이나 평가 체계, 검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격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체계는 인지, 정의, 행동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배우는 것,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정의, 이 부분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절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행동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자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기준은요, 인터넷 윤리는 신기하게 이론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용어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 자격 중에서 지도사라는 급수가 있는데요. 1급에 해당되거든요. 이것은 국가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급을 취득하시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내용은 국가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인터넷 윤리 지도사,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내용들입니다. 인터넷 문화와 현상,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인터넷 문화가 변하고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것,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 윤리 관련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잘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인터넷의 역기능은 사용함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나쁜 기능들을 말합니다. 그런 역기능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요. 또 그것들을 오히려 바꿔서 순기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 윤리 자격은 법률, 제도, 구제 절차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작권법, 인터넷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그리고 정보보안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꽤 넓은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무라고 해서 실기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강론이라고 해서 기초적인 지식들, 그리고 법률 사항들 이런 것들이라면요. 실무 부분에서는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실무에서는 주관식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관식을 잘 맞히셔야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주관식이 무려 실무에서 12문제나 나옵니다. 배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관식을 잘 맞히셔야 되겠고요. 강의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주관식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시면요. 이론과 실무, 인터넷 문화, 인터넷 역기능, 정보보호, 교육 및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이론과 예방 및 대응 이렇게 실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론 부분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만 40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실무 같은 경우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식을 잘 맞히셔야 합격률이 높아지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윤리 자격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인터넷 윤리 개념과 원리입니다. 도대체 인터넷 윤리가 뭐냐? 그리고 인터넷 윤리가 왜 중요하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의 개념,
보통 윤리하면은 도덕도 많이 생각하는데요. 윤리적인 측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용어 그리고 윤리라는 도덕적, 소양적인 용어 이렇게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데요. 참 특이한 윤리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이자 또 인터넷을 사용하면 신기한 세계가 하나가 열리게 되죠. 요즘에 메타버스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가상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열리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인터넷 윤리라는 개념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 지켜야 할 도리이자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인터넷 윤리이고요. 인터넷에서 행위자의 도덕적인 관계, 책임, 의무들 이런 것들을 규정해주고 인터넷 관련 문제들을 탐구하는 일들을 인터넷 윤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학자는 랭포드라는 학자인데요. 이 랭포드는 인터넷과 웹 사용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과 웹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같은 용어면 같은 한 단어로 합해줬겠죠. 하지만 지금은 같은 용어인 것 같은데도 다르게 인터넷과 웹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네트워크적인 측면을 말하고요. 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요소를 주고받는 서비스, 그것이 바로 웹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웹도 사용이 되니까 두 가지가 같은 용어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다른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랭포드는 인터넷과 웹 사용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인터넷 윤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랭포드라는 학자가 인터넷 윤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 지문이 나왔을 때 틀렸는지 아닌지 랭포드라는 이 학자 이름을 기억하셔야 맞는 문장인지 아닌지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저도 사람 이름하고 내용 이렇게 매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려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 윤리에 비해서 인터넷 윤리 왜 탄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존 윤리의 한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윤리는 보통 일상 실생활에 관련된 윤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윤리는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실생활의 공간과 시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인터넷을 통해서 열리는 사이버 공간은 다 잘 아시겠지만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연결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외국 사이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친구들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이버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필요한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존 윤리는 동기를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동기가 선한 동기였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 나쁘게 나왔다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열리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문제는 동기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동기, 행위, 결과까지도 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윤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장난으로 해킹 툴을 사용했다. 그런데 그 해킹 툴을 사용했는데 해킹 툴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문제가 생겼다. 기업의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다. 이게 실제 있는 일들이거든요. 중학생들이 재미로, 고등학생들이 재미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동기, 행위, 결과까지도 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 윤리만으로는 그것을 포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윤리의 주체와 객체는 보통 인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사이버 세상 안에서는 봇도 있죠. 여러분 챗봇 써보셨을 텐데요. 그 상대방이 인간인지 아니면 봇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없는 세상에 다다랐습니다. 웹 안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도 들어와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주체와 객체가 이제는 인간과 기계, 나아가서 주체와 객체가 모호해진 그런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넷 윤리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기존 윤리는 폐기한다든지 기존 윤리는 필요 없다라는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열리는 사이버 공간도 우리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 윤리를 포함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나온 문장들이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차드 루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정보통신 기술의 유혹, 비도덕적 유혹이라는 것을 무려 199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1994년도에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정보통신 기술은 좋게 쓰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쁜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유혹이 된다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그런 비도덕적 유혹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인데요.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죠.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속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나쁜 일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거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싶을 때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전달되겠지라고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비도덕적인 유혹입니다. 그게 바로 속도라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인데요.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지켜지면 보통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의견들을 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너무나 잘 지켜진다. 그러면 나쁜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나쁜 일도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이 오히려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데 그런 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특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실에 컴퓨터가 있을 때와 방 안에 있을 때 어떨 때에 유해 정보를 보는 것이 더 자유로울까요?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보장이 될 때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아주 중요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인터넷이 가진,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매체의 본질입니다. 매체라는 것, 미디어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도구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 인터넷 매체라는 것은 특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손으로 편지를 써서 드린다. 그러면 제 손에서 편지는 떠나게 되죠. 그러면 제 손에 원본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만약에 SNS를 통해서 쓴다거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서 쓴다거나 하면 저에게도 내용이 남고 여러분들에게도 내용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원본이 복제가 돼서 상대방에게도 남는다. 즉, 너만 봐 하고 전달하는 개념은 인터넷 안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만 봐 하고 전달하는 게 포워딩의 개념이 아니라 듀플리케이트의 개념이 되는 거죠. 복제가 돼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매체의 본질을 이용해서 일어난 아주 악한 행위가 바로 N번방이거든요. N차수로 계속 복제가 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매체의 본질이라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본래의 정보를 삭제해도요. 다른 서버에 남을 수도 있고 다른 플랫폼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하는데 이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심미적인 매료감인데요. 이것은 좀 재밌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스템을 잘 다루고 뭔가 조립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 성취감을 느낄 텐데요. 그렇게 느끼는 좋은 성취감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해킹한다거나 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미적인 매료감이라는 비도덕적인 유혹입니다. 시스템 침투, 파괴 시도 등을 통해서 느끼는 잘못된 성취감,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제적인 영역과 파괴력들이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버튼 하나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해외, 전 세계의 영역에 걸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비도덕적인 유혹이다라고 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속도,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매체의 본질, 심미적인 매료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익명성입니다. 실제 이름 대신에 아이디를 활용하거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익명성을 통해서 탈억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탈억제 효과라는 것은 내가 얽매여 있다라는 또는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감정의 절제가 풀어지거나 긴장이 풀어지거나 표현이 과하게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을 탈억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익명성이 바로 탈억제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비대면성입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지 않음, 그게 바로 비대면성인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역시 탈억제 효과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경찰서로 오면 그때는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악플을 남길 때는 그냥 서스럼 없이 남겼거든요. 그때는 비대면성에 가리워져서 본인이 심하게 하는지조차 몰랐다가 이제 대면을 하다 보니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나니까 그때는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면성이 가진 탈억제 효과입니다. 탈억제성, 이것이 인터넷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격적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는 뭔가 말도 없고 했던 사람이 인터넷 안에서는 더 개방적이고 더 감정이 풀어지는 것, 이것도 바로 탈억제성이 되겠습니다. 익명성, 비대면성, 탈억제성 매우 중요한 특성들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는데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방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방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성, 접근성, 개방성, 집단성, 공유성. 이것들은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고 의사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자발성이고요. 또 접근성과 개방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각종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요. 시공간에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 신기하게 인터넷 안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단적으로 서로 한마음이 돼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특성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거나 오픈소스로 공유하는 또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공유성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성부터 시작해서 공유성까지의 특성들은요. 웹 2.0이라는 것을 불러온 그런 특성들인데요. 웹 2.0. 중요한 단어입니다. 뒤에 가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웹 2.0은 플랫폼으로서의 웹이라는 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고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든 특성들이 바로 자발, 접근, 개방성, 집단, 공유성 이런 특성들이 되겠습니다. 웹 2.0이 생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여러 가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기업들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특성들, 이런 특성들을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집단지성이라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정보 매체,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의 인터넷의 특성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요. 인터넷이 생긴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전에는 정치에 관한 사안들 또 나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권력과 지배 문화에서 배제되어 있던 개인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졌고요. 또 민주적인 정치 토론의 장이 된 것도 바로 정보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입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넷 안에서는 누가 규제를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자율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매우 신장이 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 스스로 자신의 글과 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 정부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열리는 사이버 공간, 여기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특성은 맨 나중에 배우시게 될 교육 및 상담에서도 연결됩니다. 거기에서도 사이버 공동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과 같이 매칭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인간관계 특성, 아바타나 아이디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저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남자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지금 여성인 것 같죠? 네, 저는 여성인데요. 인터넷 안에서는 남성으로 활동했지만 제가 남성으로 활동하는 동안 여성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꿔서 연출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인터넷 안에서에 나타나는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자면요.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일까?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로맨스 스캠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는데요. 인터넷 안에서 로맨스를 즐기면서 서로 연인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그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으로 생겨난 것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건데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무서운 생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생각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보통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건데요. 예전에는 아는 사람들만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요즘에는 불특정 다수의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연락이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된다. 그것이 현 세계의 실상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가능하고요. 또 새로운 공동체를 사이버 공간 안에서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행위자들은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갖게 되고요. 서로 책임의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요. 스스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공간 안에서 행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좋은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특성들입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이라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역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 가지를 주제별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순기능과 반대되는 역기능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특성, 또 잘못된 기능 이런 것들을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은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타자가 실존이 아니라 실종되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가 부정되는 공간이다. 이게 중요한 특성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깜빡 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보신지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게 되는 타자의 실종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인터넷 윤리 지도사 1급 공인 시험에서 이 타자의 실종을 실존으로 바꿔놓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틀렸었거든요. 실종과 실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타자가 실종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탈억제 효과로 인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증가되는 것. 그게 바로 역기능의 원인들이고요. 역기능의 예시로는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위반, 사이버 테러 이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역기능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인터넷 중독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3세부터 중독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만 3세부터 통계를 내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만 3세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만 3세부터의 이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이고요. 또 인터넷에서는 나르시즘의 과잉도 나타날 수 있고 나르시즘적 퇴행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뭔가 유아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잉되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회적인 실제감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넷 게임만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실제의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 과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회 구성원의 위치인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만 활용하다 보면, 인터넷 속에만 있다 보면 사회적인 실제감이 저하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의 역기능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저널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온라인 언론 활동, 누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블로그나 SNS에 여러분들만의 영화 비평을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 바로 인터넷 저널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뭔가 분석한 대로 정보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정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윤리성,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유튜브의 영상들을 자주 보는데요. 어떨 때 정보를 이렇게 보다 보면 틀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좋다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면 아, 그 내용이 맞는 내용이구나, 팩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 윤리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티즌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정보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의해서 악플이 많이 남기기도 하고요. 또 무분별한 공격, 또 인포데믹스라고 해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그런 현상들도 인터넷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카시즘이란 용어가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인터넷 안에서의 온라인 마녀 사냥입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마녀 사냥이 특정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네카시즘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윤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어떻게 모두가 잘 사용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시로 가짜뉴스, 옐로우 저널리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소위 어그로라는 용어가 있죠. 어그로를 끄는 그런 신문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목이 아주 화려하거나 선정적이어서 들어가 보면 별 내용이 없는 클릭만 유도하는 그런 기사들 종종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옐로우 저널리즘이죠. 또 가짜뉴스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 정보 중에서 5%만 가짜를 담고 있어도 그것은 가짜뉴스가 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보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 사이버 사기 이런 것과 같은 사이버 폭력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역기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중독이나 과의존인데요. 예전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지금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나치게 활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는 것이 바로 인터넷 중독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요. 지능정보 서비스의 과의존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지능정보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돼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보다 기계와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중독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심취하게 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인터넷 속에서만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아주 심각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중독의 예시로는요, 게임 중독, 채팅 관계 중독, 정보 검색 중독, 심지어 도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 이런 것들도 중독과 과의존에 해당되는 역기능입니다. 인터넷 역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침해인데요. 뒤에서 개인정보 파트에서 많이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개인정보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정보는 모든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개인정보를 분석해야 기업도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를 분석을 해야 공공기관에서도 대국민 서비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과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게 되면 또는 오남용되거나 유출을 받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입게 되거나 재산적인 피해 또는 기업은 브랜드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것들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역기능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그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 일들이죠. 감히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저작권법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네티즌들에게 저작권법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정말 최소 60% 이상? 그것도 적게 잡았을까요? 60% 이상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까? 아니면 거의 한 80% 이상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저작권법 관련한 파트에 가셔서 보시면 아, 이 정도까지가 저작권법 위반이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즉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인터넷 안에서 타인의 어떤 지적 재산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글꼴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활용할 때는 무료일 수 있지만 개인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유료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사용할 때 무료라고 해서 그냥 내가 속한 어떤 그룹에서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으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자격 특권과 상관없이 또 여러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법에 따라 보호받는 지식재산, 저작물 이런 것들을 권한 없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고요.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 지식재산이라는 용어입니다. 산업재산은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재산권이겠죠.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저작권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배타적인 권리로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저작권도 매우 복잡한데요. 저작자의 인격도 있고 저작자의 재산도 있고 저작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접권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들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또한 역기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기능 대표적으로 악성 코드와 해킹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악성 코드 해킹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성 코드와 해킹이 특별한 집단이나 또는 정보 보안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악성 코드와 해킹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유혹에 빠져서 하게 됐다면 지금은 일반 개인들도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일반 사람들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배웁니다. 많은 어떤 해킹의 수법들도 배우고요. 악성 코드들도 인터넷에 엄청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심심해서 사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 또한 역기능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악성 코드는 디지털 기기 사용자에게 의도적으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모든 나쁜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고요. 해킹은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나 시스템, 정보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해킹에는 악성 코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런 해킹과 악성 코드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요. 지능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이러한 역기능들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앞으로 파트별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인터넷 윤리가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사이버 공간도 이제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다라는 점입니다. 사이버 공간도 우리 삶에서 떼어날 수 없는 공간이죠. 우리는 이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도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는 탈억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행위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윤리의식을 갖추기 어렵기도 합니다. 또 역기능, 여러 각종 역기능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리차드 루빈이 말한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유혹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기준이 훼손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면적인 현실 공간보다 비대면적인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가 통제를 하거나 지켜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리의식과 자기통제력이 더욱더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는 사용자 간의 어떤 암묵적인 규범체계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윤리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의 목적, 기능, 도덕, 원리를 이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윤리의 목적, 다른 윤리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사회 분열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또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 윤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윤리 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이유가요. 바로 행복 증진이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점점 고통받는 사람이 늘어날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이 미디어 매체, 기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윤리는 이익 갈등을 정의롭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칭찬과 비난, 또 보상과 처벌, 때로는 죄책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윤리의 목적이 강제적인 법적 처벌을 한다 이런 것들은 여타 윤리의 목적과 같이 틀린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윤리 자체는 칭찬을 주기도 하고 비난을 주기도 하고 보상과 처벌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 윤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시험에도 자주 목적이 아닌 것은 목적이 맞는 것은 찾아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의 기능을 4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예방의 기능, 그리고 처방의 기능, 책임의 기능, 보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죠. 윤리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숙고하고 그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방의 기능입니다. 처방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예를 들어서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은 해야 할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장난으로 해킹 툴을 사용해 본다.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SNS에 쉽게 올린다. 이것은 하지 마셔야 되는 일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처방의 기능입니다.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이 처방 내려준 대로 약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런 기능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행위자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보편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윤리는 국지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통하는 그런 보편적 윤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방, 처방, 책임, 보편 이렇게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면 예방과 처방이 더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 도대체 어떻게 인터넷 윤리 지킬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도덕 원리라는 건데요. 이 네 가지 도덕 원리만 잘 지키면 그러면 인터넷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윤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네 가지 도덕 원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 도덕 원리,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추병환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시기에 맞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해서 탄생시킨 도덕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덕 원리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존중이라는 도덕 원리입니다. 존중,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의 가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자신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 존중에는 나 자신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존중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따가 제가 오늘은 이 첫 번째 교시에 맛보기 문제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가서 한번 기억하시고 존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이라는 도덕 원리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것, 또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책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책임감을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것이 바로 책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의라는 도덕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정함과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마음 아파하는 용어 중에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이버 불링은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방관자가 있거든요. 방관하는 것이 옳을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옳지 못한 경우에 저항할 수 있는 것,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해악 금지인데요. 이것은 그냥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해킹처럼 대놓고 나쁜 일, 해킹은 정확하게는 크래킹이라고 하는데요. 크래킹은 나쁜 행위를 하는 것, 직접 간접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바로 해악 금지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도덕 원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외국의 사례인데요. 리차드 스피넬로라는 학자가 사이버 윤리의 네 가지 원리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1994년도 즈음에 발표한 원리인데요. 이 리차드 스피넬로는 자율성, 선행, 정의, 해악 금지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좀 뭔가 다르죠, 우리나라의 기준과요. 자율성,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이버 윤리를 지키는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율성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존중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리차드 스피넬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행은요, 긍정적인 의무예요.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라고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행에 관련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의, 우리나라 원리하고도 똑같은데요. 이것은 여기에서의 이 리차드 스피넬로의 정의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유사한 처리 방법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로움이다. 즉 공평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약 금지는 앞서 나온 해약 금지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챕터 1의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1교시에서는 맛보기로 한번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것은 생산성 본부에서 올린 샘플 문제이거든요. 샘플 문제라는 것은 시험에도 비슷한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인터넷 윤리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판단의 범위가 지금 여기다. 느낌이 오시나요? 2번 컴퓨터 윤리나 정보 윤리와는 용어의 의미가 다르다. 과연 다를까요? 네, 3번입니다. 인터넷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을 배척하며 규제와 통제를 중시한다. 뭔가 마음에서 느낌이 안 오시고 계시다면 답이 아닌 거죠. 4번입니다. 기존의 윤리로 사이버상에서의 윤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기존의 윤리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존의 윤리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인터넷 윤리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찾아보세요. 1번 인터넷과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2번 행위의 판단에 있어 동기가 더욱 중요시된다. 3번 인터넷 윤리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사람은 랭포드이다. 제가 이거 랭포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4번 인간과 기계의 공존으로 사이버 공간의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모호하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맞히셨으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행위의 판단에 있어 동기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요. 인터넷 윤리는 동기와 행위의 결과까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네, 아마 1파트는 오늘로써 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 윤리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사이트에 동시 접속한 사용자 중심의 규범이다. 2번, 기존 윤리보다 도덕적 주체와 객체가 더욱 확장되었다. 3번, 선한 의도에 의한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4번, 윤리적 범위는 현재 또는 쉽게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로 한정한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 문제는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제안하는 그런 뉘앙스는 틀린 답인 거 아시죠? 네, 이미 답을 맞히셨을 건데요. 답은 바로 2번입니다. 기존 윤리보다 도덕적 주체와 객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까지로 더욱 확장되었다. 심지어 주체와 객체가 구분이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윤리의 목적,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쓱 보시면 다 맞는 것 같고 또 윤리 문제는 보면 볼수록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함정이 있습니다. 1번, 죄책감을 부과한다. 2번, 인간의 행복을 증진한다. 3번, 사회의 분열을 방지한다. 4번, 익명성에 의한 자유 증진을 한다. 네, 인터넷 윤리의 목적 자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답이 나오셨죠. 익명성에 의한 자유 증진은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리차드 루빈,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비도덕적 유혹, 원래는 7가지인데요.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리차드 루빈이 말한 정보통신 기술의 유혹 중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타인이 만든 보안 장치들을 무력하게 만들 때 느끼는 그릇된 성취감으로 사이버 상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정보통신 기술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전문성이 함양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데에 써서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나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릇된 성취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바로 심미적인 매료감입니다. 네, 문제의 지문이 긴데요. 자세히 보시면 맨 마지막이 문제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으로 다운받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앞에서 이렇게 뭔가 꾸며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지문이 긴데요. 이 IEQ, 인터넷 윤리 지도사 시험 자체가 문장이 깁니다. 길지만 긴 문장 중에서 진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리차드 루빈이 말한 정보통신 기술의 유혹 중에서 불법 다운로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특성은 무엇일까라는 것이거든요. 자,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답은 바로 매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매체의 본질, 복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복제를 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된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챕터 1 문제까지 풀어보셨는데요. 이 정도 푸셨다면 챕터 1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익히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중요한 인터넷 윤리의 필요성이나 목적, 기능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